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2년 6월 이 시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축제였습니다. 스포츠 역사상 큰 획을 그은 월드컵이 개최되었기 때문이죠. 경기가 있을 때마다 모두 거리로 나가서 막 뜨거운 응원을 하던 그때 이런 열기와는 반대로 한 가정은 예기치 못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2002년 6월 10일 낮 1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요. 다행히 경비원이 빠르게 신고한 덕분에 화재는 30분 만에 진압이 되었죠. 그리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40대로 추정되는 남성과 또 노년의 여성이었는데 이 시신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시신인 건 맞아요. 그런데 칼에 찔린 흔적이 너무도 선명히 남아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남성은 목과 옆구리 그리고 가슴을 3번 찔렸고 여성 또한 왼쪽 팔 부위에 깊은 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두 구의 시신은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운 채 발견됐어요. 또 그 위에 이불이 덮여 있었고요. 이거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강력 사건의 냄새가 나죠. 관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돌입합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은 48살의 남성 이 씨, 그리고 73살의 여성 전 씨. 이 두 사람은 모자 관계였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죠. 그렇게 시신이 발견되고 약 1시간 후인 오후 3시쯤 23살의 남성 A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는 이 집에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E씨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경찰이 가장 먼저 아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죠. 그랬더니 A씨가 사건 발생 시각 친구를 만났다고 진술합니다. 그런데요, 어쩐 일인지 경찰은 이 아들에 대한 의심을 쉽사리 거둘 수가 없었어요.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현장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라진 물건도 없고요. 이게 강도범의 소행은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경찰이 이건 면식범의 소행이다라고 추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 같은 집에 사는 A씨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아들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가 하는 말. 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도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11일 새벽 2시 아들 A씨는 존속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죠. 앞서 말했듯 이 아들 A씨는 고작 23살의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아버지와 할머니를 살해하고 또 이렇게 방화까지 저지른 걸까요?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아버지와의 갈등이었어요.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여러분, 혼 좀 났다고 가족을 살해한다? 이거 좀 허탈하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 A씨는 아버지와 자신의 갈등이 아주 오랜 기간 이어져온 아주 곰고 골문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 가족의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집안은 소위 엘리트 집안이라고 하죠.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씨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서울대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재예요. 심지어 2002년 당시 기준으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회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동양인은 이 씨, 아버지 이 씨가 유일했다고 전해질 정도죠. 그만큼 자부심도 셌을 텐데요. A 씨의 어머니 역시 명문대 출신입니다. 또 친인척들 중에서 명문대 출신들이 수두룩 너무 많아서 교수직에 있는 사람만 5명일 정도예요. 그만큼 이 집안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았겠죠. 자연스럽게 A씨를 포함한 형제들도 좋은 학력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씨는 여기에 부응하지 못해요. 그는 2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6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귀국을 했는데 이 학교 성적, 학교 적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나 이제 어렸을 적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사, 사회 이런 수업은 거의 따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진학을 했고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이 성적이 점점 더 곤두박질 칩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는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예 다시 미국으로 보내버려요. 미국에 가면 좀 나아질까 싶었죠? 근데 A씨가 여전히 방황을 하는 겁니다. 성적 좋지 않은 건 당연하고 학교에 결석까지 해요. 이게 아무래도 한참 좀 민감할 시기잖아요. 그때 주변 환경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쉽사리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아버지는 또 한 번 결심을 해요. 아들을 다시 한국으로 불러들였죠. 그런데 이 시기쯤 정작 이 아들 A씨의 의사는 제대로 존중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 뜻대로 한국 갔다 미국 갔다 이걸 몇 번씩 오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부자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죠. 아들이 한국에 돌아온 직후 그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대신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 후가 문제입니다. 이제 사실 한국에서는 최대 관문이라는 대학 입시가 남았거든요. 근데 만족할 만한 성적이 계속 나오지 못했죠. 그런 실패를 마주하면서 A씨는 점점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삼수를 한 끝에 겨우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선 아니 소위 잘 나간다는 스카이대도 아니고 그냥 서울 4년제? 만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은 축하조차 받지 못했죠. 아들도 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약간 비교 대상이 되잖아요. 작은아버지, 고모 아들, 사촌들은 다 명문대에 다니는데 나는 그에 비해 좀 초라하다고 느껴졌고요. 한편 같은 시기 아버지 이 씨는 동료 교수들에게 나름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식 농사가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하는 괴로움의 토로였죠. 그런데 그렇게 대학에 간 A씨가 생각보다 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좀 내성적이었다고 했는데 친구들도 많아지고 또 학교 행사에도 활발히 참여하고요. 물론 그러는 동안에 누구에게 집안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에 대해 깊이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문제에 봉착해요. 1학년 1학기에 평균 평점 1.72 성적을 받은 거예요. 보통 4.0 또는 4.5점 만점으로 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좀 낮은 점수죠. 학사 경고를 받았고 또 1학년 2학기 때도 간신히 학사 경고를 면하는 수준에 이제 달하고 맙니다. 학년이 올라가도 지금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오랜 해외 생활을 한 덕분에 영어는 잘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믿었던 영어 과목마저 출석 미달로 낙제가 나오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는 A씨에 대한 기대를 그냥 완전히 접게 돼요. 그리고 그 기대는 고스란히 A씨의 늦둥이 동생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A씨가 대학에 다닐 무렵 그에게는 중학교 2학년인 여동생과 초등학교 6학년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두 동생들을 모두 외국인 학교에 진학시켜요. 얘네들만큼은 큰아들과 다르게 키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겠죠. 더 철저하게 교육에 전념한 거예요. 그 결과 2001년 12월에는 아예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자신은 기러기 아빠를 자청했죠. 그렇게 이 씨 부부는 아들 A씨를 제외한 두 동생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한국에 남아서 아들 그리고 할머니 전 씨와 함께 살게 되었고요. 그 시기 A씨는 군입대를 앞두고 휴학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늦은 시간에 귀가했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또 한동안 친구들을 못 보니까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술자리를 즐겼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사건 당일인 6월 9일 역시 그는 친구들과 강남역 근처에서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집에 귀가한 시간은 밤 11시 반이었죠. 평소 이 집 아버지는 저녁 9시쯤 되면 잠에 드시고 새벽 4시에 기상을 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도 분명 아버지는 잠들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날은 달랐죠. 아들 A씨가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버지와 딱 마주친 겁니다. 근데 보통 아버지가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있는 경우가 몇 번 없는데 있다 하면
아버지가 술을 마셨을 때예요. 네, 실제로 가보니까 아버지는 그날 좀 취해 있었죠. 그런 와중에 또 술을 먹고 늦게 온 아들과 마주치자 아버지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하게 아들을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일단 아들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너희 놈은 자식아, 넌 정신 못 차리냐? 너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네가 그러고도 지금 술 먹고 나 다닐 때냐? 이 꾸지람이 약 2시간 넘게 이어집니다. A씨의 막 뒤통수 때려가면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어렸을 때 내가 너한테 한 게 있는데 지금 너 꼬라지가 이게 뭐냐? 옛날 일까지 다 들춰가면서 아버지는 분이 풀릴 때까지 아들을 계속 나무랐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들을 서재에 놔두고 홀로 방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잠이 들었죠. 그렇게 남겨진 A씨. 이미 긴 시간 동안 아버지로부터 이 잔소리와 야단 들으면서 극도의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견딜 수 없는 두통까지 밀려왔어요. 잠시 후 그는 타이레놀 한 알, 두 알, 13알, 무려 13알을 한 번에 복용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 정신이 점점 몽롱해져요. 그리고선 이 스트레스 쌓인 거가 합쳐지다 보니까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선택하고 말죠. 당시 아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아버지를 죽여야 돼. 그런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책상 옆에 놓인 스키 가방입니다. 가방을 열어서 스키 폴대를 꺼냈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다시 부엌에 가요. 그리고 식칼을 가져와서 그 스키 폴대 끝에다가 식칼을 이렇게 부착시켜서 테이프로 묶어뒀죠. 흉기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반. 그는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거침없이 그 흉기로 아버지 목을 내리찍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 소리에 다른 방에 계시던 할머니 전씨가 깨어났죠. 할머니가 웬 비명이야 하고 막 놀래서 아들 방으로 들어왔는데 피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고요.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비명을 질렀죠. 근데 그 사이에 손자 A씨가 또다시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손에 과도를 들었고 그걸로 곧장 할머니의 가슴을 찔러 살해합니다. 그렇게 이 집에서 아버지와 할머니는 싸늘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몇 시간 후인 새벽 6시, A씨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인근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엔 여자친구를 만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시간을 보냈죠. 그가 다시 집에 돌아온 건 그날 오후였는데 이 현장을 수습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그 스키 가방에다가 살해 도구와 피 묻은 옷가지들 다 담았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래, 이것만 처리하면 되겠지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뒤돌아보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바닥에 고여있는 핏자국들이었어요.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 불질러서 다 없애버려야겠구나. 그는 다시 집을 나와서 아버지 차를 몰고 인근 주유소로 갑니다. 4.5리터 휘발유를 구매했고요. 집에 와서 거실에 아버지와 할머니 나란히 눕혀두고 이불로 시신을 덮은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였습니다. A씨는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왔고 증거물이 담긴 스키 가방은 인근 야산에 묻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날 사건의 전말입니다.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 내내 극도의 공황 상태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진술에 일관성도 없어요. 처음에는 자고 있던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면 계획범죄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다. 2시간 넘게 내가 꾸중을 계속 듣다 보니 참을 수 없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바꾸게 되죠. 한편 이 끔찍한 비극은 당연히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울부짖고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평소 이 부자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을 했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범인 A씨 또한
그리고 A씨의 어머니도 쉽사리 대답하지 못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가 할머니를 살해했냐? 이 부분이에요. A씨는 할머니에게 원한이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할머니는 A씨가 장손이라서 다른 손주들보다 훨씬 아끼면서 키웠거든요. A씨도 할머니 잘 따랐고요. 그래서였는지 이 범인은 유독 아버지보다는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뭐해요? 왜 애초부터 죽이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전문가들은 A씨가 먼저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는데 마침 현장에 할머니까지 나타나니까 우발적으로 홧김에 이 모든 걸 덮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해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인 6월 12일 낮 12시 A씨가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그는 연신 손을 벌벌 떨면서 현장 검증 중에 바닥에 주저앉아요. 그러다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고 막 울부짖죠.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그는 범행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또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그냥 멍하니 넋을 놓는 모습도 포착됐고요. 이게 이제 범인이 의도적으로 심신미약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자신의 이 만행에 자기 자신도 할 말을 잃은 거죠. 경찰은 A씨에게 정신적인 문제 없다고 판단을 했고 별도로 정신감정을 의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판대에선 A씨는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그 전에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한 거냐 아니냐 이거가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 행동이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 이게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학대가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가혹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아들은 살인에 방화까지 범행이 잔혹하고 또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감형의 여지가 없었고요. 재판에서 판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가석방이 적절하지 않은 케이스다. 그렇게 범인 A씨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 거죠. 그는 여전히 국내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의 원인과 배경 참 복잡합니다. 엘리트, 우수한 아버지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좀 열등한 자식, 여러 번의 해외 유학 실패, 자녀 간의 차별, 또 어머니의 부재까지. 부모는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거다라고 말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굉장히 불안전한 이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말았죠. 한 정신의학 전문의는 이게 성공한 부모의 자식들이 겪는 불행의 일종이라고도 언급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트로피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자녀의 행복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듯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했던 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2000년 5월 24일 이른 새벽. 정막을 깨고 쓰레기차가 모습을 보인 곳은 경기도 과천시 벼량동에 있는 중앙공원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던 그날은 과천 주민들이 전날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거하는 날이었죠. 새벽부터 많은 작업을 하던 한 환경미화원이 공원 근처에서 두툼한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음식물도 아닌데 물컹함이 느껴졌고 어딘가 꽁꽁 싸매어져 있는 게 수상했어요.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 분이 설마 하는 생각에 봉투를 열어보고는 이내 주저앉고 말았죠. 안에 들어있던 건 토막난 사람의 발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우선적으로 나머지 시신 부위를 찾기 위해 인근 모든 쓰레기통을 뒤지게 됩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토막난 신체가 속속 발견되기 시작해요. 동네 공원 쓰레기통 뿐만 아니라 인근 지하철역, 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까지 총 11군데였습니다. 그 찾아낸 부위도 손, 발, 몸통, 팔뚝까지 다양했어요. 그런데 종합을 해보니 그것은 한 명의 시신이 아닙니다. 남성 한 구와 여성 한 구 이렇게 2명이었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시신에는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신원이 파악됐죠. 피해자는 과천시의 모 아파트에 살고 있던 60세 남성 이 씨와 부인 50세 황 씨였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20대가 된 장성한 아들 2명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던 중이고 둘째 아들은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만약 부부가 집에서 변을 당한 거라면 둘째 아들 역시 위험할 수도 있겠죠. 경찰은 급히 집으로 달려갑니다. 한참 초인종을 눌렀지만 이상하게도 집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문을 강제로 열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건 24살의 이은석, 이 집의 둘째 아들이었죠. 혹시 자느라 소리를 못 들었던 걸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이은석의 모습이 굉장히 침착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경찰은 그에게 부모의 사망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데 이은석이 놀라기는커녕 고개만 떨굴 뿐이에요. 경찰은 물었죠. 부모님이 몇 시에 나가신 거냐? 그동안 당신은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는데 그럴수록 이은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우선 경찰은 집안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봤더니 겉으로 봤을 땐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요. 하지만 얼마 후 과학수사대가 도착을 해서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시작하자마자 거실과 화장실에서 다량의 혈흔 반응이 포착됐습니다. 그 길로 이은석은 곧장 경찰서로 이송되었죠. 수사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마침내 그는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습니다. 자기가 부모를 죽이고 토막냈다는 자백이었죠. 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에 앞서 우선 경찰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은석의 형이자 부부의 첫째 아들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형의 반응이었어요. 동생이 부모를 죽였다라는 이 충격적인 소식에 형이 담담해하는 겁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죠. 동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반응, 사실 이것 때문에 형은 나중에 공범으로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확실했기 때문에 혐의를 벗었고요. 부모를 죽인 아들, 게다가 동생을 이해한다는 형까지, 도대체 이 가족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범인 이은석, 그는 1976년생으로 해병대 장교 출신 아버지와 또 서울의 명문여대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군에서 전역을 한 후에 대기업 부장으로 일을 했어요. 덕분에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꽤나 유복했죠. 겉으로 봤을 땐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안은 지옥과도 같았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일단 굉장히 엄격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본인이 군인 출신이라는 자부심도 굉장했고요. 그래서 두 아들을 마치 부하장병 다루듯이 대했다고 해요. 군인 시절에 업무상 길게는 3달씩 집을 비우곤 했었는데 그렇게 오랜만에 집에 와서도 아들들한테 살갑지 않고 본체도 하지 않을 만큼 냉정함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 자식들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게다가 폭언도 잦았는데 툭하면 넌 사는 놈이 왜 그러냐? 이런 군뱅이 같은 자식. 이렇게 비하하기 일쑤였고요. 또한 그는 자식 양육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그건 엄마의 몫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문제에는 별다른 책임도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이 형제는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엄마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사정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단 형제가 어릴 때부터 부부가 각방을 썼을 만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또 여기에는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부관계가 애초부터 철저한 이해관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은석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야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장래 희망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을 대신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처럼 군인 출신인 남자를 신랑으로 골랐던 거죠. 하지만 자신의 이런 포부와는 달리 남편은 군에서 진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결국 군에서 전역을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후 어머니의 이 못다 이룬 꿈은 고스란히 아들들에게 전가되기 시작했죠. 주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허영심이 많고 욕구불만이 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완벽주의 성향에 짜증도 자주 냈고요. 그녀 또한 자식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교육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교육보다는 좀 더 학대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나마 장남인 아들한테는 비교적 관대해요. 뭐 그렇다고 첫째 아들이 학대를 안 당한 건 아니고요. 성격상 이 형은 좀 동생에 비해 부모에게 난 싫으면 싫다 라고 적극적으로 반기를 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덜 고통받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 여러분,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부모가 애를 얼마나 학대했다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제 3자의 입장에서 그 성장 과정을 쏙쏙들이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일례로 두 아들은 부모에게 단 한 번도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둘째 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약했기 때문일까요? 이은석은 부모의 학대와 강압에 타깃이 되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신발끈을 왜 잘 못 묶니? 너 시계를 왜 볼 줄 모르니? 이런 일로 몽둥이로 심한 체벌을 받았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너 왜 이렇게 밥을 늦게 먹니? 라는 이유로 젓가락이 날아온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입안에 억지로 밥을 가득 채워넣고 화장실에 가서 토하게 만들기도 했죠. 또 더 성장해서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만화만 그리냐? 이런 이유 때문에 머리카락을 뜯기고, 또 누군가 집에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메모를 잘 적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은석의 부모는 폭언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야, 너 이럴 거면 나가 죽어라. 너 그냥 싹수 놓으래. 이런 이제 학대가 계속되니까 굉장히 견디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더 심해졌다고 해요. 하루는 공부를 하다가 깜빡 졸게 되는 걸 엄마에게 들키게 됩니다. 엄마가 이은석을 다짜고짜 폭행하기 시작했죠. 너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가겠니? 야, 너같이 모자란 자식은 난 필요 없어. 이때 중학생이었던 이은석은 정말 한강에 투신할 마음이 생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은석이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해갔어요. 결국엔 대인기피증까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좀 그를 괴롭히는 무리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때 그와 좀 더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친한 친구들이 있었다면 어쩌면 자신의 고통을 좀 나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가족폭력 외에도 학교폭력을 동시에 경험하며 성장했고, 사춘기 그 예민한 시기에 이건 아주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으로 작용했죠. 하지만 혼란한 가정, 학교 생활과는 또 반대로 학업 성적은 뛰어났습니다. 고3을 무사히 마쳤고 그는 마침내 고려대 공과대학에 진학하게 돼요. 아니, 이 정도면 사실 잘했다고 칭찬 들을만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서울대가 아니고 고려대? 최고의 명문대에 가지 못했다면서 너는 멍청하다, 너는 부족하다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대학을 입학한 이후 그는 공군에 입대합니다. 총 20개월간의 군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 이은석의 부모는 단 한 번도 면회를 온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은석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추후 살해 동기 중 하나로도 이 일을 언급했을 정도죠. 이게 상대적으로 장남인 형이 군복무를 했을 때는 부모가 면회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자신 때는 오지 않으니까 그 서운함이 더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은석의 형, 그는 서울의 중위권 대학을 다녔는데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으면서 성장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성인이 되고 나서 집을 나갑니다. 부모와 떨어져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근데 이때 부모의 반응이 당황했죠. 그러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나름의 관심을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형은 이런 식으로라도 자신의 의견을 좀 내비치고 스트레스를 발산했기 때문에 동생에 비해서 그 쌓여있는 분노가 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애초에 이 부모는 이은석보다 형을 더 편애하긴 했어요. 그 예로 형이 독립할 아파트를 이제 마련해야 했을 때 부모는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동생이 형 집 이사를 도와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막 집 어땠냐 막 꼬치꼬치 물었다고 해요. 근데 이은석이 뭐 그냥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또 막 화를 내게 되는데요. 이때 이은석은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와 장작 4시간 동안 말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가 어머니에게 보인 적극적인 반항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은석이 살인을 저지르기 열흘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때 이은석이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우리 형제를 괴롭히냐라고 토로했어요. 그러자 어머니 반응은 야, 너 정신병원 좀 가야겠다. 2000년 5월 11일입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이 모자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는 일을 알았고 둘째 아들을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이은석 또한 울면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지만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자식아, 너 그런 건 그때그때 얘기를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라면서 도리어 그를 비난했죠. 우리도 어릴 때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은석은 이때 나는 도저히 부모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6일간 그는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 완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어요. 식사는 부모가 외출을 했을 때 잠깐 나와서 먹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식탁에 밥을 챙겨 두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도 아들이 하도 방 안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장문의 편지를 쓰기도 했죠. 이 편지 내용을 좀 보면 초반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좀 반성하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중간 이후부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 정도 혼도 못 내냐? 야, 그건 폭력도 아니야. 네 자신이 좀 잘못된 점을 생각해봐라. 라면서 역시나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일이던 2000년 5월 21일 새벽, 방에서 나온 이은석은 아버지가 애지중지 아끼던 양주 한 병을 꺼내서 벌컥벌컥 마구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먼저 어머니가 홀로 잠든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았고 미리 준비한 망치로 그녀를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머니를 죽이고 나니까 이 살인을 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약 4시간 동안 방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했죠. 아침에 아빠가 깨면 어떻게 생각하려나? 혼이 날려나? 아니면 나도 죽이려나? 그렇게 4시간의 고민 끝에 그가 결정한 건 2번째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고 같은 방법으로 그를 살해합니다. 조용한 집안에 혼자 남게 된 그는 이후 이틀에 걸쳐 부모의 시신을 토막내게 되죠. 그리고 그걸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나눠 담아서 여러 장소에 유기했던 겁니다. 왜 시신을 토막내기까지 했냐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노, 보복에 대한 행동은 아니었다. 다만 너무 무서워서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고 싶어서 저지른 일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토막을 내서 보이지 않게 숨기면 살인이 무마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은석이 그렇게 검거된 후에 과천 종합청사 옆에서 그동안 경찰이 찾지 못했던 부부의 머리 부분이 수거됩니다. 또 시신을 절단할 때 사용된 쇠톱도 분리수거하면서 발견되었고요. 이후 재판정에 서게 된 이은석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인 2001년 그때 2심이 진행됐는데 뜻밖의 사람이 그의 편에 서게 되죠. 바로 형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저지른 살인은 분명 끔찍한 범죄라고 못 박았어요. 하지만 말미에는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 부모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만큼의 애정만 우리에게 줬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에 당시에 앉아있던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은석의 정신감정 결과를 좀 보면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게 좀 첨작이 됐고 재판부는 그동안 이은석이 당해온 이 가정폭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결국 사형 판결을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게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은석은 현재까지 국내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오늘 사건은 다른 사건과 좀 다르게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스토리인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씁쓸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납니다. 그 이은석의 죽은 부모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점이 드러난 거예요. 어머니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학창시절에 소설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을 만큼 굉장히 강압적인 배경에서 있었다는 게 밝혀져요. 아버지 역시 어린 시절 형만 편애하는 부모에게 큰 증오심을 보였는데 심지어 이 아버지는요, 이은석과 성격이 아주 놀랄 만큼 비슷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이 부모가 자식을 낳고는 자기들이 겪은 그대로를 아이들한테 보여줬던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부모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자기가 당했던 걸 자식에게 되물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너무 안타깝죠. 최근 한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거든요. 이후 이은석이 방송사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라고요. 여러분, 가정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오늘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더 글로리 아시죠? 여기서 모녀를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잔혹한 아버지 한 명이 등장해요. 술만 먹고 오면 엄마는 물론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딸까지 막 얼굴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고 또 돈 뺏고 정말 이 모녀가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남편 또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딸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시청을 했었죠. 비단 그런 일이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 고통의 주체를 죽이는 것이 최선의 답이 아닌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